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YTN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이런 얘기도 매일 들으니까 이제 별 감흥이 없죠. 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괜찮아요. 와, 오늘 여기서 접읍시다. 네. 아, 감기는 어때요?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네. 믿어도 되죠? 그럼요. 내가 내일 혹시 감기 때문에 못 나오면 책임을 지세요. 그럼 이제 제가 책임지고. 그렇죠. 참. 자, 어쨌든 뭐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했으니까 이 힘차게 또 한번 매일 하는 걸,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YTN 라디오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청취자분들께는 자, 야, 이런 문명의 이기를 또 사용하니까 좋네요. 남아있는 소품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좋죠.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김만배 인터뷰라는 이 키워드가 요즘 오늘 계속해서 뉴스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 씨를 만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응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 고위 관계자 발로 성명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주범과 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김대엽 정치공작, 기안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을 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으로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커인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에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을 했습니다. 순방 직전 성명을 발표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이 김만배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김만배 씨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인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책 3권을 사면서 1억 6,500만 원. 이 중에서 1,500만 원은 부가가치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넘겼다라는 게 하나의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신학림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를 인터뷰한 게 2021년 9월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도가 된 거는 대선 사흘 전인가 됐다라는 이게 팩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냐면 2021년 9월 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한테 이
김만배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엉뚱한 방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시간이 지나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뭐를 부인하면 된다는 것인지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만일 이 문제가 그 엉뚱한 방향이라는 게 대장동 의혹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라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지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는 의미라는 것이 밝혀지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책 한 권 값이 5천만 원, 세 권이니까 1억 5천에다 뭐 부가가치에서 1억 1,5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굳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 그냥 하시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1920년대에 발간된 만해 한효운 선생의 님의 침묵 초판이 얼마예요? 얼마인 것 같아요? 그 문학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를 봤을 때 그래도 한 3,4천만 원 하지 않을까요? 1억 5천 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게 1억 5천 100만 원이다. 아마 굉장한 책을 쓰신 모양인데 네. 어쨌든 책 한 권 값이 5천만 원이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한편 이에 대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 적발 즉시 퇴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만일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물론 이제 뉴스타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의도성이 있어서 보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본인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보도의 가치가 있고 또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6개월 후에 이것을 보도하게 된 그 책값은 왜 그렇게 줬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진짜 김만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러한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방향 뭐 엉뚱한 방향 이러한 것들이 그 대장동 사건 관련 얘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발 시 퇴출 필요성 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AI에 의해서 왜 그 동영상을 깜짝같이 조작하는 거 아시죠? 딥페이크요. 딥페이크. 네.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이제 항복하겠다 뭐 이런 가짜 딥페이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온 후보 중에 한 명이 나 대선 포기하겠다 이런 딥페이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가짜를 어떻게 근절하느냐. 이게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의 논리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 뉴스가 선거 직전에 만일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사 결과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 소식인데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 원까지 포함하면 1,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338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살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덧붙였습니다.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인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산물 할인 행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3개 분야에 쓰이고요.
또 박 차관은 전국 9,3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품권은 비플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인당 최대 4만 원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산물 할인 행사는 올해부터 매월 열렸고 이달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또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더군다나 어떤 구체적인 그 위험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막연하게 걱정 혹은 이 공포를 가지고 어떤 그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를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데 요새 이 수산물이 잘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본다면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이 반짝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꾸준히 유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지금도 수산물 뭐 100 몇 % 증가했다며요. 전년 동기 대비. 그 정도로 수산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제로페이 뭐 이런 거 이런 혜택도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진짜 무서우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아무리 싸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과학에 대한 신뢰라는 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국민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코로나에 이어서 높은 국민의 민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있었던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소식인데요. 교육부가 서울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는 구사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병가를 낸 교사들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김용섭 교사노동조합 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 병가 사유가 아니라면서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 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 부총리가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서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치긴 했는데 교육계에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이 부총리가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고요.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 없을 것이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교권 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단체는 교권 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교총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 상담, 지도, 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 보호 종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징계 방침을 거둬들인 점에 대해서 일각에선 교육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교육부 입장선에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제가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교육부 부분? 징계 못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징계 못하지. 이거는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첫째. 사실은 지금 이 교권이라는 거 사실 이게 선생님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책임과 무관하지 않은 부서는 저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교육부하고 교육청 이 교육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부랴부랴 뭐 공감하느니 뭐 추도식에 가느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했다면 지금도 선생님이 매일 거의 매일이거든요. 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등지고 계신데 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징계하겠다? 이거는요 자신의 책임에 대한 방기 혹은 망각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고 아니 본인 책임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왜 딴 사람한테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 능력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이게요 장관이라는 거는 사실 이 여론과 가장 맞닥뜨리는 일종의 정부의 얼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인데 아니 지금 선생님들은 정말 매일 거의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말해요. 극단적인 선택하고 돌아오고 계시고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뉴스 보니까 용인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또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는데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 그 선생님들한테 징계를 하겠다. 이거는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발로이자 공감 능력의 부재이자 본인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백기를 든다 뭔가 아니라 원상 그나마는 안 돼. 처음부터 좀 이랬어야죠. 예? 아유 참. 저는 부쩍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공감은 능력이 아닐 텐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거 진짜예요. 네. 공감 능력이라기보다 그거는 진짜 같이 이게 말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만큼 진한 공감은 없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예. 네. 요즘 뭐 언론에서 공감 능력이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에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는 첩보가 있었다라는 소식 국가정보원이 어제 공개한 바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사상 첫 연합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 내 북중러 밀착, 북한 도발에 쓰이는 군사기술 고도화 등이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연합훈련을 위시한 북중러 군사협력은 논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 추진으로 나아가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북한에서는 아직 관련 언급이 나온 바 없고 북중러 연합훈련은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사상 최초의 3자 훈련이 실현될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성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훈련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안보 분야의 자주적 결기가 강한 북한은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간 중러도 군사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북한이 자신의 핵능력에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유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의 결탁 움직임이 북한의 도발 수위 상승,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맞물려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반발로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로 중러의 태평양 진출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동해로 나가기 위한 중러의 수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상전력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했던 해군 기지를 이례적으로 방문하고 해상 무력 강화를 주창한 것 역시 이 동해상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상군 훈련보다 이동과 합류가 비교적 용이하고 기존에도 중러가 항공기를 이용한 한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을 일삼아온 영역인 동해에서 해군 연합훈련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는 건데요.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한미일과 홀로 대치하기보다는 중러를 끌어들여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또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해 도발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뭐 러시아의 고도 기술을 들여온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어제 앵커께서도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핵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연합훈련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 이유는 세계가 이게 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 소위 말하는 백기를 뚫을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소위 말해서 우리 한반도가 있는 동북아 쪽으로 다시 한번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우위죠. 하지만 핵무기를 더하면 1.6대 1 정도로 우리가 열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정말 자신들이 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왜 자신감을 잃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뭐 야당에서 많이 얘기하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워싱턴 협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이 공유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런 변화된 상황을 아마 북중러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북중러 군사훈련 우리도 군사훈련 하고 있고 합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오늘 네. 여기까지죠? 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